워싱턴의 시계에 맞춰 세상이 돌아가던 시대가 끝난 바로 그 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100년 동안 우리는 같은 말을 들어왔습니다. 미국이 재채기를 하면 멕시코는 감기에 걸린다고, 관계는 주인과 하인의 관계라고. 그러나 정치 경제의 전선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그 모든 이야기를 뒤집습니다. 하인이 집에 주도권을 쥐었습니다. 2026년 1월 3일부터 14일 사이에 벌어진 일은 단순한 외교적 위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론적 충돌이며 미국이 자기 방어 안에서 누려왔던 패권의 종말입니다. 이 분석의 제목은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베네수엘라에 대한 멕시코의 결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미주기구에서 오가는 공허한 연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함, 석유, 그리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지정학적 무기로 사용되는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진을 이해하려면 제국의 오만함부터 봐야 합니다. 미국은 남쪽에 창작전을 개시하며 카라카스를 장악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멕시코가 티메키 안에서 얌전한 무역 파트너로 침묵하거나 미지근한 성명 하나로 끝낼 것이라 가정했습니다. 그 판단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은 침공을 규탄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보 소식통들이 공세적 에스트라다 독트린이라 부르는 것을 가동했습니다. 과거의 비계의 원칙을 잊으십시오. 그것은 방패에 불과했습니다. 지금의 멕시코는 칼을 들었습니다. 멕시코는 경제적 통합과 이주 구조를 이용해 베네수엘라에서의 쿠데타 정착을 물질적으로 방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셰인바움은 트럼프에게 사실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남쪽을 불안정하게 만들면 나는 북쪽을 불안정하게 만들겠다. 멕시코만을 보십시오. 여기서 수사는 강철로 변합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와 쿠바를 질식시키기 위해 해상 봉쇄를 가하는 동안 멕시코는 그 포위를 깨고 있습니다. 제 보고에 따르면 도스 보카스 신정유소에서 정제된 휘발유를 실은 페맥스의 유조선들이 아바나와 베네수엘라의 저항 항구를 향해 항해 중입니다. 이 배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인도적 지원이라는 깃발 아래 멕시코 해군의 호위를 받고 있습니다. 국제법상 손댈 수 없는 범주입니다. 멕시코는 미 해군 제4함대를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잔혹할 정도로 분명합니다. 당신은 최대 무역 파트너의 배를 향해 발포할 수 있습니까? 북미에서 전쟁을 원하는 겁니까? 셰인바움은 펜타곤이 자국 국경에서 두 번째 전선을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을 정확히 계산했습니다. 도스보카스, 신자유주의자들이 쓸모없는 낭비라 조롱했던 그 정유소가 오늘날 멕시코의 에너지 주권을 보장하는 전략 자산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텍사스산 휘발유에 의존하지 않기에 협박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무기는 석유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이제 이주라는 핵버튼을 이야기해 봅시다. 수년 동안 미국은 멕시코에 돈을 주며 국경의 벽 역할을 맡겼습니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공격과 트럼프의 침공 위협 앞에서 셰인바움은 방정식을 바꿨습니다. 전면적인 이주 협력 중단, 이것이 그녀의 플랜 B입니다. 치아파스에서 국가방위군을 철수시키고 추방 항공편을 거부하며 문을 여는 것입니다. 제국이 전쟁으로 난민을 만들면 멕시코는 그 결과를 그대로 되돌려줍니다. 만약 멕시코가 캐러밴을 막지 않는다면 텍사스 국경은 몇 주 안에 붕괴되고 트럼프에게는 치명적인 국내 정치 위기가 닥칠 것입니다. 멕시코는 자본에 의해 비인간화된 이주민들을 지정학적 힘의 벡터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궁극의 위협입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주권을 존중하든지 아니면 당신 자신의 전쟁이 낳은 결과에 잠기든지 이제 돈이 아픈 곳으로 들어가 봅시다. 2026년 7월로 예정된 티맥 재검토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멕시코가 말을 듣지 않으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합니다. 그러나 멕시코는 떨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준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경제부는 외과 수술식 보복 관세를 설계했습니다. 전면 관세가 아닙니다. 아이오와의 옥수수, 위스콘신의 유제품,
미시간의 자동차 부품에 정확히 겨냥된 관세입니다. 왜 하필 이곳일까요? 바로 트럼프의 핵심 지지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역리 계급투쟁 전술입니다. 멕시코는 미국 농민과 노동자를 동원해 자기들 제국 정부에 맞서게 만들고 있습니다. 셰인바움은 미국 경제가 멕시코 제조업에 치명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통합은 이제 거인을 묶어두는 사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복지은행 반코 델 비에네스타로 시선을 옮겨야 합니다. 기업 언론은 이를 무시하지만 금융정보에 따르면 이 국영은행은 주권을 세탁하는 장치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금 보유고가 런던에서 동결 약탈되고 스위프트 시스템이 차단된 상황에서 멕시코는 자국 금융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CIPS 결제 시스템과의 연결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베네수엘라와 쿠바가 멕시코 금융망을 통해 자금을 이동시키고 의약품을 구매하며 석유를 판매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달러를 거치지 않고 페소와 위안화를 통해 거래를 삼각화함으로써 연방준비제도의 뒷마당에서 운영상의 탈달러화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OFH는 이를 막기 어렵습니다. 멕시코 국영은행을 제재한다는 것은 수백만 멕시코인의 연금과 복지를 막는 일이며 이는 외교상업관계의 완전한 붕괴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보전쟁의 단절을 봅시다. 트럼프는 멕시코 카르텔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는 드론 공격을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이었습니다. 멕시코의 대응은 차갑고 파괴적이었습니다. 사실상의 전략적 실명입니다. DEA 요원들은 추방되었고 정보 공유는 동결되었습니다. 워싱턴은 남쪽 국경에서 눈과 귀를 잃었습니다. 펜타닐을 차단할 능력도 위협을 감시할 능력도 사라졌습니다. 셰인바움은 미국의 국가안보가 멕시코의 협력 의지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멕시코의 주권 없이는 미국의 안보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단극 질서의 환상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멕시코는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닙니다. 이웃이 불타면 물을 뿌릴지 기름을 부을지 스스로 결정할 힘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뒷마당은 문을 잠갔고 항공모함과 미사일을 가진 제국은 그 문 앞에서 무력하게 두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왜 백악관이 멕시코 경제에 대한 선제 공격을 명령하지 못하는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이념이 강철과 충돌하는 지점, 바로 인프라의 물질성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제 이 모든 대결의 중심축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념이 강철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이 도널드 트럼프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게 만든 핵심 인프라입니다. 그 이름과 위치는 분명합니다. 도스보카스에 있는 올메카 정유소입니다. 지난 6년 동안 하버드와 아이템의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이 프로젝트를 비웃었습니다. 쓸모없는 백코끼리라 했고 돈을 태워버리는 짓이라 했으며 텍사스에서 싼 휘발유를 사오는 게 훨씬 낫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틀렸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지정학을 보지 못할 만큼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향수에 젖어 정유소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국가 주권의 방패를 만든 것입니다. 2026년 현재의 전쟁 국면에서 만약 멕시코가 여전히 미국산 휘발유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다면 상황은 단순했을 것입니다. 워싱턴은 텍사스의 밸브를 잠그는 것만으로 3일 안에 멕시코를 마비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단 한 발의 총알도 쏘지 않고 경제를 붕괴시키고 셰인바움을 무릎 꿇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도스보카스는 하루 34만 배럴을 100% 가동 중입니다. 여기에 기존 6개 정유소의 재정비와 디어파크 정유소의 완전한 소유권까지 더해지며 멕시코는 연료 자급을 달성했습니다. 미국은 멕시코의 전원을 끌 수 있는 스위치를 잃었습니다. 이 에너지 면역력 덕분에 셰인바움은 베네수엘라 침공을 규탄하고 DEA를 추방하며 국내 물류를 움직이는 트럭의 연료 탱크가
멕시코산 휘발유로 계속 채워질 것을 알고 평온하게 잠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21세기 독립 외교 정책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 면역력은 이제 공격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카리브해 국제수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십시오. CNN이 생중계를 거부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멕시코가 가동한 것은 연대의 다리라 불리지만 군사적 용어로는 해상봉쇄 돌파입니다. 미국은 구축함으로 베네수엘라와 쿠바를 포위해 항복할 때까지 질식시키려 합니다. 이에 맞서 멕시코는 자국 유조선을 보냈습니다. 결정적인 법적 디테일이 있습니다. 이 선박들은 인도적 지원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국제해양법과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병원과 발전소를 위한 연료처럼 인도적 보급품은 전시에도 봉쇄할 수 없습니다. 셰인바움은 미 해군 제독들을 해결 불가능한 역설 앞에 세웠습니다. 페맥스 선박을 막거나 공격하면 전쟁 범죄이자 최대 무역 파트너에 대한 공격이 됩니다. 그대로 통과시키면 봉쇄는 무너지고 베네수엘라의 저항은 숨을 쉽니다. 현재까지 선박들은 통과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해군의 장거리 해양 초계함이 이 수송을 호위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호위함이 미 구축함의 선수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장면은 몬로 독트린의 종말을 상징하는 가장 강력한 이미지입니다. 바다 위의 체크메이트입니다. 그러나 전략은 물리적 보급을 넘어섭니다. 이제 석유의 어두운 금융 영역으로 들어가 봅시다. 멕시코는 저항의 청산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 회사의 계좌가 동결되고 금이 런던에서 약탈된 상황에서 그들은 팔 수 있는 석유를 팔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멕시코의 삼각화가 등장합니다. 에너지 부문 소식통에 따르면 페맥스는 베네수엘라의 합법 정부가 발행한 탄화수소 소유권 증서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몰수 명령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 메커니즘은 법적 화학적 공학의 걸작입니다. 베네수엘라산 중진류가 멕시코 터미널로 들어와 멕시코 경진류와 혼합되고 정제됩니다. 그리고 국제시장에는 멕시코 혼합유로 나갑니다. 더 이상 제재된 석유가 아니라 티메키 석유입니다. 멕시코는 저항의 석유를 합법적으로 세탁해 중국이나 인도로 팔 수 있게 하고 그 가치를 식량의약품 산업 부품으로 카라카스에 돌려주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의 제재 체계를 북미 통합 그 자체를 이용해 우회하는 것입니다. OFAC에 대한 뺨 때리기와 같습니다. 페맥스를 제재하면 텍사스 정유소로 가는 석유 공급이 끊어져 미국 스스로를 해칠 수밖에 없습니다. 상호 의존성의 함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티메크 내부에서 벌어지는 계급 전쟁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부분에서 멕시코가 어떻게 미국 내부의 지배 계급을 분열시키고 트럼프의 정치적 기반을 안에서부터 흔들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하시겠습니까? 이제 티맥 내부에서 벌어지는 계급 전쟁의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멕시코에 대한 전면 관세 위협으로 공포를 조성하면 멕시코 산업 자본이 셰인바움에게 압력을 가해 굴복시킬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셰인바움의 팀, 특히 경제를 맡은 실용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은 트럼프보다 미국의 계급 구조를 훨씬 더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멕시코가 준비한 것은 전면전이 아니라 정밀 타격입니다. 만약 미국이 멕시코산 제품 전체의 25% 관세를 부과한다면 멕시코는 즉각 30%의 관세를 옥수수에 부과할 것입니다. 그 옥수수는 어디에서 옵니까? 아이오와, 네브래스카, 오하이오. 트럼프 지지층의 심장부입니다. 멕시코가 미국산 옥수수 수입을 중단하고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로 전환하면 6개월 안에 수천 명의 미국 농부들이 파산합니다. 다음은 유제품입니다. 위스콘신은 결정적인 경합주입니다. 멕시코 시장을 잃는 순간 미국의 낙농산업은 남아도는 우유에 질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차 부품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은 저스트 인 타임으로 움직입니다. 멕시코가 전선 하네스 수출을 막으면 미시간의 GM과 포드 공장은 48시간 안에 멈춥니다. 셰인바움은 트럼프의 선의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트럼프의 후원자들의 지갑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아이오와의 농부와 디트로이트의 CEO가 비명을 지르도록 만드는 전략입니다. 이것이 멕시코가 미국의 자본가 계급을 방패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세계화된 경제가 착취를 위해 설계되었다면 멕시코는 그것을 방어를 위해 해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와중에 정보기관의 침묵이 울려 퍼집니다. DEA의 사실상 축출은 상징이 아니라 전술적 암흑입니다. 비자 거부, 무장 금지, 모든 접촉의 보고 의무. 이 조치들은 워싱턴의 눈을 꺼버렸습니다. 위성은 트럭을 볼 수 있지만 대화를 들을 수는 없습니다. 정보원도 현장 협력도 사라졌습니다. 멕시코의 협력 없이는 미국은 완충지대를 잃었습니다.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안보는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공유되는 것입니다. 미국이 펜타닐과 싸우고 싶다면 멕시코의 조건과 존중 아래에서만 가능합니다. 셰인바움은 미국의 권력이 이 지역에서 허락에 불과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허락은 철회되었습니다. 우리는 뒷마당이 무너지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더 이상 미국 위기의 안전밸브가 아닙니다. 남미에서 불장난을 계속하면 얼굴 앞에서 폭발할 압력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석유와 옥수수가 전부가 아닙니다. 21세기 권력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정치적으로 위험하고 가장 파괴적인 무기로 들어가야 합니다. 미사일보다 강력하고 관세보다 불안정하며 백악관의 방사능처럼 치명적인 무기, 바로 인구 폭탄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멕시코가 어떻게 이주 문제를 핵 억지력으로 바꾸었는지, 그리고 왜 워싱턴이 이 카드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는지를 파헤치겠습니다. 이제 가장 위험한 방으로 들어갑니다. 이 방에는 미사일도 전차도 없습니다. 그러나 백악관에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인구, 정확히 말해 이주라는 무기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미국은 자신의 국경을 외주화했습니다. 리오그란데가 아니라 치아파스의 수차테 강이 미국의 진짜 국경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돈과 압박으로 멕시코를 설득해 멕시코 국가방위군 3만 명이 중미와 남미에서 오는 캐러밴을 막도록 만들었습니다. 멕시코는 제국의 더러운 일을 대신해주는 제방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침공은 새로운 전쟁 난민의 물결을 낳을 것이 분명해졌고, 멕시코는 마침내 자신의 핵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멕시코 외교 당국이 워싱턴에 흘린 메시지는 단순하면서도 공포스럽습니다. 당신들이 남쪽을 불안정하게 만들면 우리는 북쪽을 연다. 셰인바움의 이주 플랜 B는 남북 국경에서의 전략적 비개입입니다. 국가방위군의 단계적 철수, 버스 검문 중단, 인도적 비자 장벽 철폐, 헌법상 자유통행의 적용. 이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십시오. 몇 주 만에 수십만 명이 티후아나, 시우다드 후아레스, 마타모로스로 몰려옵니다. 트럼프의 법과 질서 서사는 즉각 붕괴합니다. 국경이 넘쳐 흐르는 장면은 중간선거 이전에 그의 정치 생명을 끝낼 것입니다. 멕시코는 제국의 위선을 그대로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사람들을 쫓아내는 전쟁을 만들었으니 이제 그 결과를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대칭 억지력입니다. 멕시코는 총 한 발 쏠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의 이주 경찰 노릇을 그만두기만 하면 됩니다. 워싱턴은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멕시코가 손을 놓는 순간 미국의 망명 시스템은 72시간 안에 붕괴합니다. 셰인바움은 역사적으로 교환화폐 취급을 받던 이주민들을 미국의 행동 능력을 마비시키는 지정학적 힘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보이지 않는 국경 금융 시스템으로 이동합시다. 여기서 멕시코의 전략은 진정으로 혁명적이 됩니다. 서구 언론은 복지은행을 연금 지급용 소매 은행 정도로 취급하지만 이는 치명적인 오판입니다. 셰인바움 집권해서 복지은행은 전국 최대의 100% 국영 금융 네트워크로 변모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점은 뉴욕의 민간 은행들과의 대응 계좌에 의존하지 않고도 국내에서 작동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금융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멕시코는 이 은행을 중국의 CPS 결제 시스템과 연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과 유럽이 통제하는 스위프트를 완전히 우회하는 길입니다. 그 의미는 분명합니다. 베네수엘라가 달러 없이 위안화나 실물 금으로 결제하고 그 가치를 멕시코 복지은행의 거울 계좌에 예치하면 멕시코는 그 자금으로 자국 생산자에게 페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돈은 단 한 번도 미국 금융 시스템을 밟지 않습니다. OFH은 눈 멀고 귀 먹습니다. 복지은행을 제재한다는 것은 1,500만 명 이상의 멕시코인 연금을 막는 것이며, 이는 사회적 폭발과 함께 민맥 관계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멕시코는 자국의 빈곤층을 금융주권의 방패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냉혹하면서도 탁월한 수입니다. 그리고 금, 모두가 꺼리는 그 주제로 가봅시다. 영국 중앙은행과 뉴욕 연준에 의해 베네수엘라의 금이 노골적으로 약탈된 이후 멕시코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오리노코 광산지대에서 채굴된 금은 피의 금이라는 낙인 속에서도 아시아 시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물류를 통해서 말입니다. 이것은 밀수가 아닙니다. 미국의 일방적 제재를 인정하지 않는 주권 국가들 간의 거래입니다. 멕시코는 베네수엘라가 자원의 가치를 식량과 의약품, 방어 수단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중개자가 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이 통제할 수 없는 경로입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전선을 보아야 합니다. 셰인바움은 카라카스 주재 대사관을 닫지 않았고 베네수엘라 외교관들을 멕시코 시티에서 국가 원수급 예우로 맞이했습니다. 이는 미디어 봉쇄를 무너뜨립니다. 멕시코 시티는 새로운 저항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제2의 냉전에서 사실상의 또 다른 백악관입니다. 외교관, 정보원, 협상가들이 이 도시에 모여 베네수엘라를 지탱하는 네트워크를 엮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지지 없이는 미주기구는 무력한 시체에 불과합니다. 멕시코의 지지 없이는 미국의 개입은 인도적 개입이 아니라 불법 제국 침략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중견 강국의 탄생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핵무기는 없지만 미국의 경제 국경 안보의 안정성을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 힘은 아니오에서 나옵니다. 이주 협력에 대한 아니오, 정보 공유에 대한 아니오, 에너지 봉쇄에 대한 아니오. 이 아니오는 이념이 아니라 자원과 물류의 통제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제국은 벌거벗은 차에 드러났습니다. 역사는 이 순간을 기억할 것입니다. 2026년 1월은 몰로 독트린이 멕시코만에 묻힌 달로 기록될 것입니다. 핵전쟁도 중국의 침공도 아니었습니다. 존엄을 선택한 한 나라가 이제 그만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페맥스의 선박들, 달러를 무시한 국영은행, 고개를 숙이지 않은 한 대통령. 세계가 충격에 빠진 이유는 폭력이 아니라 대담함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황제는 벌거벗었습니다. 멕시코처럼 코끼리 옆에서 자는 나라가 도전할 수 있다면 그 누구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도미노는 이미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라틴 아메리카의 두 번째 독립의 불꽃입니다. 이번에는 빛이 북쪽이 아니라 남쪽에서 옵니다. 밝고 주권적이며 꺼지지 않는 빛입니다.